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워싱턴 DC의 함년택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워싱턴입니다. 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쉴 틈 없이 행정 조치들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벌써 150건이 넘게 소송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또 이것만 트래킹하는 회사들도 있고 언론들도 또 얼마나 몇 번이나 지금 소송을 당하고 있고 몇 번이나 승패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한 사이트에서 제가 보니까 3월 30일 어제 날짜까지 소송을 당한 것이 15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93%는 트럼프 행정부가 졌다, 패소했다고 나왔습니다. 아하. 물론 3심대에서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당연히 트럼프 행정부의 시도는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역별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지명한 판사들이 있고 또 민주당 아성에서 주로 소송을 걸면은 거의 100% 지기 때문에 네. 또 연방 하원서법원도 그 지역을 또 관할하는 한 서너 개 주를 또 관할하는 쪽으로 올라가봤자 또 거기서도 비슷하게 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보혁 구도에서 6대3으로 우위로 바꿔놓은,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바꿔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대3 보수 우위 구도로 돼 있는 연방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것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지금 현재 소송 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1심이나 2심 지금 대부분에 요청한 것이 한 서너 건이 있고요. 그러니까 벌써 3심 결과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것도 잘 아시는 대로 일시적인 명령이 있는 것이고 본안 소송이 있고, 우리 얘기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가처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안 소송을 다루기 전에 임시 조치로 여기에서 이제 패소한 것까지 합치니까 93% 현재까지는 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최종 결과가 다 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대법원에 긴급 요청한 것도 이제 일단 본안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연방 지방법원이나 항소법원에서 불리하게 결정한 명령한 것에 대해서 또 불복해서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해달라, 이런 어떻게 보면 가처분에 대한 또 조치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빨리 결과는 나오겠지만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것을 또 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것을 심리를 해야지만 또 판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연방 대법원에서 채택하는 것만 해도 이것도 큰 일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연방 법무부에 있는 정부 변호사들이 지금 할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연방 공무원 230만 명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얘기지만은 이민 단속하고 이 소송을 맡는 이 연방 법무부의 정부 변호사만큼은 계속 더 고용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이제 상당히 일반적인 조치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런 궤도를 걷고 있는데, 문제는 상당한 돈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지금 국력을, 정부 예산을 여기에 또 많이 투입을 해서 사실은 또 바이든 행정부보다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좀 무차별적으로 너무 예산을 많이 쓴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거를 욕하면서도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줄이겠다 그러지만은 이게 줄이기 초반에는 돈을 더 쓰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리 소송이 나라고 그러지만은 조금 무리하게 좀 추진을 했다가 개혁이 사실은 무리하게 추진해야만 겨우 될까 말까 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너무 충격요법을 쓰려고 그러니까
한 227년 된 그런 법률도 발동을 하기도 하고 행정명령으로 또 모조리 지금 다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행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의회가 뭐 필요가 있고 또 헌법이 뭐 필요가 있느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다 소송이 걸리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뭐 1기 때도 그랬는데 지금 2기 때에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이 헤리티지 재단에서 프로젝트 2025라는 것으로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이제 준비는 해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따라서 지금 추진을 하는데도 역시 전부 소송이 걸리고 또 지금 뭐 임시 뭐 중간 집계겠습니다. 중간도 아니고 초반 집계겠습니다만은 93%는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7%는 이겼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이긴 정책들은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네, 뭐 보기 드문 것, 승소한 것이 뭐 보기 드문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정무직 비슷한 거 있지 않습니까? 커미셔너, 그러니까 기관장급 또는 이제 감사관을 모조리 다 해임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그 뒤보면 이제 정무직 커리어 공무원이 있고 정무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감사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지막에 해임을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 사람들부터 먼저 해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그 입맛에 맞는 사람을 집어넣고 특히 그 도지의 젊은 친구들이 가서 다 뒤집어 놓으려고 그런 역순을 두다 보니까 좀 무리수로 다 소송이 걸렸었는데 여기에서는 승소를 해서 커미셔너 해임이나 감사관 해임은 그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연방 공무원들에게 미리 조기 퇴직을 신청하면은 9월 30일까지는 임금을 보장해주겠다는 그런 조기 퇴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게 뭐 일시적으로 또 중단이 됐다가 다시 또 허용이 돼서 마감을 또 한 결과 지금 7만 7천 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이제 결국은 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이것도 조기 퇴직은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7만 7천 명. 그러니까 한 100만 명 자른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7만 7천 명.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이 사람들은 연방 공무원들은 그나마 미리 이제 9월 30일까지의 그 혜택, 봉급이나 다른 베네핏을 다 받고 퇴직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또 못 주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이 조기 퇴직 희망자들, 신청자들도 상당히 좀 불안해한다 하는데요. 소셜 시큐리티에서는 또 자르면서 일시불로 2만 5천 불을 주는 그런 또 별도의 프로그램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도지 그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수장으로 있고 젊은 친구들을 해서 각 부서별로 다 뒤지고 있는 도지의 합법성이 있느냐? 이제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지의 수장으로 공식적으로 임명도 못하고 사실상 디팩토 이 기관장이라고 얘기하고 강요회의에 뭐 다 참석시키고 캐비넷 멤버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인준을 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인준을 받지만 않고 대통령의 그 측근으로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거는 백악관 비서에만 되는데 이 비서도 아니고 외부에서 있으면서 이제 도지를 이끌고 있는 그리고 또 엄청난 칼질을 하지 않고 칼질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 시비가 많이 걸리고 있는데 이 도지의 합법성은 그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곳이 아주 작지만은 그렇게 보기 드문 승소한 케이스로 꼽히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 소송들이 다 지금 한 90% 이상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 측이 지금 패소를 했다. 그래서 연방법원에 이에 제동이 걸려 있다는데 지금 어떤 정책들이 스톱이 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은
네, 우리 뭐 역시 이민 관련 정책도 많이 포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는 지금 1심 연방지법판사 3-4명이 지금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중단을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불법 체류 신분이라든지 합법 체류자 부모들 중에서 이제 영주권자나 그 다음에 이제 시민권자 둘 중에 한 명이 아닌 경우에는 출생을 미국에서 하더라도 시민권을 주지 말라, 이런 그 명령은 지금 시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9 항소법원에서도 그대로 이제 제한 조치가 그대로 위헌이라는 그런 결정이 나오니까 지금 연방 대법원에 상고해서 요청 긴급 결정을 다시 최종 확정을 내려달라고 이제 요청해 놓은 상황이고요. 지금 연방 대법원까지 가 있는 것이 이제 한 2-3건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연방 대법원에서 그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또 최근에 적성국 외국인법이라고 해서 1798년 법이니까 이게 227년 만에 발동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갱단 137명을 이 엘살바도르로 추방을 했는데요. 엘살바도르라는 이 엘살바도르가 상당히 이 감옥에 대해서는 아주 악명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정확하게 이제 보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완전히 뭐 전쟁포로 이상으로 아주 혹독하게 다루는 그런 장면이 공개가 됐거든요. 쇠사슬로 다 묶은 것은 물론이고 완전히 이제 고개를 엎드리게 해서 하얀 그런 죄수복을 입혀서 이 대부분은 베네수엘라 갱단 이제 트란데 아라구아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많은데 뭐 심지어는 타투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타투 그것도 같은 갱단 그런 목표도 아닌데 비슷한 문양으로 타투했다가 그냥 잡혀간 사람들도 있고 한국식으로 하면 얘기하는 옛날 삼천교육대 비슷한 겁니다. 네. 이것도 베네수엘라로 보낸 게 아니라 엘살바도르로 보냈거든요. 엘살바도르 제3국. 지금 3국으로 추방하는 것도 소송이 걸려서 패소하고 지금 그것도 하지 말라, 중단하라라는 또 명령까지 받았는데요. 요것도 아마 대법원까지 또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이 적성국 외국인법, 요것도 이제 왜냐면 신속 추방이 가능한 건데, 신속 추방이 가능한 이런 것을 일단은 추방을 했다가 이것도 소송이 걸려서 법적 투쟁 중에 일시 중지는 되고 있지만은 DC 항소법원까지 지금 일시 중지 명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연방 대법원까지 또 끌고 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3국 추방도 이제 연방 지법이 바로 지난 금요일 날 중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 조금 충격요법으로 무리수를 좀 두다가 이민 정책 수도 많이 제동이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미국에 와서 불법 체류한 지 2년이 안 된 분들을 추방 재판 없이 신속 추방하는 제도도 있거든요. 네. 이것도 소송이 걸려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아마 이제 연방 지방법원에 지금 펜딩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것도 그렇게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연방정부 감축 수습 직원 해고했다 24,000명은 다시 복귀시키라는 그런 이제 지시까지 백악관에서 나왔거든요. 네. 이런 것을 볼 때는 뭐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보이스 아메리카 교육부 폐지, USAID, CFPB라고 해서 뭐 우리 은행 뭐 이제 과태료 같은 거, 은행 수수료 많이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했었는데 이것도 다 폐지하겠다고 이제 나섰다가 부분 블록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USAID가 제일 1번 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해서 없애려고 했는데 이거는 국무부에 통폐합을 시켜버렸습니다. 네. 인원은 많이 자르고 이게 이제 통폐합이 국무부 산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거를 갖다가 블록을 시키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블록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제동이 걸리는데 그것도 피해가는 방법이 또 자꾸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러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될지 최종 판세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로서 초반에는 93%가 패소했다고 하지만은 이게 지루한 마라톤 업종 투쟁을 계속해야 되고 그만큼 모든 국력을 여기에다가 쏟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이 연방 검찰이 뭐 다른 거 하지 못하고 지금 대부분 여기에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그 일에 이제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국력 낭비 소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특파원님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법원에 계류가 돼 있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소송이 되기 이전의 상황의 상태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출생시민권 같은 경우에 지금 병원에서 태어나는 아기는 부모의 체류 신분에 아무런 상관없이 바로바로 즉각 시민권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그렇죠. 예, 그럼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를 소송이 걸렸을 때 판사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가처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본안을 다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위헌이라는 걸 다투기 전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무한정 기다리는 도중에 만약에 이거를 시행하도록 내버려뒀다가는 예.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애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그런 큰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나중에 그럴 때는 판사가 무조건 다 시행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네. 출생시민권 대안 조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판사가 그것도 판사가 4명인가가 중지하라 시행을 중지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항소법원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지금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 이 시행 중지 명령이 부당하다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어 달라고 요구한 것인데 현재까지는 항소법원까지의 명령에 의해서 시행을 할 사흘 만에 그게 중단이 됐기 때문에요. 네. 뭐 애를 낳고 나서 사흘 안에 이렇게 바로 출생신고가 사흘 정도 늦어지는 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게 해봤자 대통령 행정명령이 그렇게 됐다고 해서 출생신고 어디에 하느냐면 각 주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연방정부에다가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출생증명서 뭐 우리가 딱 띄워보면 다 주 성명부에서 이거를 하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피해가 막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피해가 예상될 때는 판사가 일시중 그래서 그게 템포레리 포스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뭐 거기 큰 영향이 지금 없을 때는 본안 소송까지 그냥 그런 명령 중지 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냥 법정으로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거고 마지막까지 하는데 본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려면은요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 말에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가지 그렇죠. 그런 무리수를 뒀다가 임기 마지막에 나오거나 아예 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리고 네. 난 다음에는 또 정권이 바뀌어 버리면은 180도 또 쉽게 뒤집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무리수 같은 거는 네.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네. 어차피 그건 국력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수정헌법 14조에 미국 땅에서 태어나면 다 뭐 체류 신분 상관없이 다 미국 시민권이다. 시민권자다라고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데 이거에서의 대통령 행정명령이면 한참 아래 아닙니까? 그렇죠. 법률도 아래고 그 아래니까 행정부가 왕처럼 그렇게 시도를 해갖고는 결국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테니까 아무리 보수 위의 연방 대법원에서도 거기에 손들어주기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함께했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달걀 대란에 이어서 이제는 휴지 대란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가 됐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화장지와 페이퍼 타월을 생산하는 데 쓰이는 캐나다산 침엽수 목재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 항공사들은 여행 순호 둔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 전체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가운데 관광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LA는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화장지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또 새로 나왔네요. 네, 트럼프 행정부 관세로 이 화장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결국엔 휴지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마치 지난 코로나 팬데믹 때나 아니면 지난해 항만 파업 당시와 같이 휴지 대란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번 휴지 대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예고에 따른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산 목재에 취한 조치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산 연목재에 대한 관세를 기존보다 거의 2배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관세가 14.96%인데 이걸 27%로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관세가 또 부과된다면 그 비율이 50%로 넘어갈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관세가 이렇게 부과된다고 하면 목재 가격이 상승해서 우선 건축 자재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고요. 근데 여기 이뿐만 아니라 종이 제품, 특히 이제 화장지, 휴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 인상이 화장지 공급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연목재는 화장지 생산에 필수적인 펄프의 주요 원료로 사용된다 그렇죠. 하는데요. 그렇죠. 화장지의 주 재료인 표백 펄프는 미국 표준 화장지의 약 30% 그리고 일반 페이퍼 타올의 50%까지 차지하는데 이게 주로 이제 캐나다에서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세가 오르게 되면 캐나다산 목재의 수입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료비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화장지 제조업체들이 이 원자재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아니면 생산량을 줄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도 공급 부족 가능성이 크겠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관세 인상이 즉각적으로 화장지 가격이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지만요. 펄프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조절할 수밖에 없겠고요. 일부 펄프 공장들이 일시적으로는 가동을 멈출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상당한 양의 펄프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 공급원을 찾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면 일부 지역에선 단기적인 품귀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재기가 또 시작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화장지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래서 이 팬데믹 초기에 발생했던 그 휴지 사재기 현상이 이번에 아이고, 또 그렇죠. 반복될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과거 팬데믹 때처럼 소비자들이 불안 심리로 한번 사재기를 시작하게 되면 공급 부족 현상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겠고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연말에도 관세를 이유로 해서 여러 품목들에 대한 사재기 현상이 일어섰습니다. 네,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업계 전문가나 또 소비자 단체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업계는 이미 높은 목재 가격 부담을 안고 있는데 이번 조치로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나타내고 있고요. 이 소비자 시장에서도 걱정이 큰데요. 원자재 비용 증가가 화장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생필품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 뭐 가수처럼 한 칸만 쓸 수도 없고 네. 비대가 좀 많이 좀 네. 팔리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차라리 어떻게 보면 그렇죠. 말이죠. 네. 이거 참 큰일 났네. 자, 다음은 미국 항공업계 위기 그리고 LA 관광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요즘 항공업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사실 약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 항공사들은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한다는 얘기에 들떠 있었습니다. 강력한 여행 수요 그리고 업계 전반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수년간 프로핏 붐이 일 것이란 전망이 높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격하게 상황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미 항공사들은 여행 수요 둔화와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팬데믹 이후에 급증했던 여행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부 항공사들은 수익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연료비 상승과 노동비용 증가도 항공사 운영을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여행 수요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항공사들의 고수익 노선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역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항공사들은 항공편을 축소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한 구조 조정을 고려하는 중입니다. 네. 여행 수요가 둔화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미국 방문이 줄어드는 데 따른 거라고 여겨지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크게 두 가지 이유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하나는 강달러 현상, 그리고 다른 하나는 미국 비자 발급 지연 문제가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현재 달러화 가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외 관광객들은 미국 여행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거예요. 오늘도 모닝뉴스 시간에 전해주셨습니다만 원달러 환율 16년 만에 최고치를 말이에요. 기록했습니다. 네. 1472.9원으로 2009년 3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한국 여행 가긴 좋은데 반대로 한국에서 미국 여행 오긴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이에 더해도 비자 발급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미국 대신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의 그 치안 문제까지 국제 관광객들의 방문을 망설이게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LA에서 곰탕 한 그릇이 지금 $20인데 말이에요. 이 환율이 지금 1,500원, 1,472원이니까 거의 1,500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곰탕 한 그릇이 한국 돈으로 3만 원이라는 어이구. 얘기거든요. 이거 무슨 뭐 고기 한 근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니까 네, 네. 이게 오는 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 부담되죠. 거예요. 네. 이러한 요인들이 겹치면서 미국에서도 특히 이곳 LA 같은 이제 이 주요 관광 도시가 뭐 타격을 받게 되는 건 당연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외국인 관광객 감소가 LA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사실 LA는 특히나 외국인 관광객들 소비에 크게 의존하는 도시 중 하나니까요. 관광객들이 줄어들면 LA는 뭐 호텔부터 시작해서 레스토랑,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직격탄을 맞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2년 이게 통계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인데 이해 외국인 관광객이 LA에서 약 340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그로써 약 50만 개의 지역 일자리를 지원했고요. 캐나다에만 보더라도 매년 LA에서 4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편입니다. 네. 외국인 관광객 한 명당 소비 금액이 미국에서 여행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의 감소는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건 고용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항공업계나 관광업계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미 항공사들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 절감부터 해서 새로운 수익 모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저비용, 저가 항공사와 경쟁력을 높이려고 특정 노선을 조정하거나 비즈니스 모델도 재편성하는 중이라 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곳 캘리포니아주 관광청도 보면 한국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보도 자료를 내는 모습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관광 비자를 빠르게 발급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K-뷰티 소식인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이 K-뷰티가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수치로 증명이 됐다고요? 네, 한국 화장품 산업에서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한 금액이요.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네, 프랑스 하면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명품 화장품으로 1등을 그렇죠. 차지해 왔잖아요. 근데 블룸버그 통신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이처럼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기사 제목부터 이렇습니다. 서울 뷰티 산업 붐 속에서 파리를 제치고 투자자들이 이제 몰려들고 있다. 그렇게 전하면서 그 수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보도했는데요. 무려
17억 1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프랑스는 12억 6,300만 달러였고요. 차이가 많네요. 네, 그렇게 한국의 대미 화장품 수출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으로 그 한국의 미국에 대한 화장품 수출액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한 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네. 프랑스 명품 화장품보다 이제는 K-뷰티 제품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가 미국에서도 사실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빠르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 화장품들이 미국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 주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 K-뷰티는 혁신적인 스킨케어 기술부터 해서 자연 친화적인 성분을 앞세우고요. 게다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 비롯한 글로벌 소비자들한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즘 클린 뷰티 트렌드와 맞물려서 한국 화장품의 천연 성분과 저자극 포뮬러가 큰 인기를 얻고 있고요. 뭐 마스크팩, 에센스, 세럼 같은 제품군이 특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K-뷰티 특유의 감각적인 패키징, 독창적인 제품 컨셉도 소비자들한테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에 더해 소셜미디어, K-팝, K-드라마 이런 한류 열풍이 K-뷰티 브랜드 인지도를 크게 끌어올리고 있고요. 실제로 업계는 틱톡, 레딧 같은 온라인 판촉이나 코스코나 아마존 이런 것과 제휴를 통해서 미국의 입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도 좀 활발해지겠는데요. 네, K-뷰티 제조 강자로 꼽히는 글로벌 연구개발 생산 기업인 한국콜마는요, 북미 수요 증가에 대응해서 미국의 두 번째 공장 운영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CJ 올리브영은 지난해 해외 여행객 대상 매출이 140%나 증가한 데 힘입어서 미국의 첫 전문 매장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 화장품의 인기를 얻으면서 로레알 같은 해외 기업들이 한국 기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 화장품 업체 인수합병 M&A가 지난해 18건에 달했습니다. 이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겁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에 대한 사모펀드들의 관심이 늘고 있어서요. 대미 수출의 강한 성장세를 볼 때 올해도 이런 인수합병 붐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로레알 같은 거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한국 기업들은 자꾸 인수만 당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개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글쎄 말이야. 네, 그 어르신들 70살이 넘으신 우리 그 어르신 분들은요, 화장품 하면 시세이도를 말씀하시거든요. 시세이도 일본 거. 그리고 그 밑에 연령 분들은요, 프랑스 화장품을 많이 또 선호하십니다. 뭐 로레알이든지 뭐 그러는데 그 아래쪽의 연배의 또 여성분들은 무조건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시거든요. 그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여성분 화장품 그러면은 코티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아유, 한때 정말 유행이었었죠. 그 꽃무늬 막 있는 거. 옛날에 굉장했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이슈 투데이. 네, 오늘은 노년내과 전문의 임영빈 박사 모십니다. 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자, 혈당을 낮추는 방법 중에서 걷기보다 스쿼트가 더 좋다. 이것이 당뇨병에 더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운동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운동이 제일 좋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연구가 발표가 된 게 있어서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참가자들을 4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운동 안 하고 두 번째 그룹은 30분간 이제 하루에 한 번 걷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45분마다 3분씩만 걷는 거, 그리고 네 번째 그룹은 45분마다 스쿼트를 10개, 이렇게 4그룹으로 나누는데요. 45분씩 3분 걷기나 45분씩 4분 50마다 스쿼트를 10개 한 그 그룹들이요. 평균 혈당이 20%나 더 낮았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쭉
30분 동안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은 하시지만 일단 45분마다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보시다시피 45분마다 3분씩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일하다 말고 걷는 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가 제일 좋은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스쿼트가 왜 더 혈당을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잘 아시다시피 이제 스쿼트를 하는 동작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걷기라는 거는 앞뒤로 가는 거고요. 앞뒤로 가는 거는 중력을 이기면서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가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위아래로 올라가는 거는 중력을 이기기 때문에 근력 운동이 되는 거고요. 이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젖산이 많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제 유산소를 쓰지만 이제 무산소로 가면서 이제 젖산이 나오는데 그 젖산이 특히 혈당, 이제 혈관에 있는 혈당을 근육 쪽으로 자꾸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들어 보냅니다. 그래서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스쿼트를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재밌게도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제 스쿼트 하신다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네, 제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좀 걱정되게 무릎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릎을 많이 쓰시게 되는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무릎이 다치시고요. 대부분 또한 스쿼트를 하신다고 그래서 이 기마 자세로 내려간 다음에 그 자세를 뭐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 이렇게 홀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니면은 벽의 길에서 이 월 스쿼트를 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무릎에 무리가 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네. 그런 방법으로 스쿼트를 시작하시는 마시고요. 스쿼트를 제대로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리면은요. 초보자시라면은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방식, 그 동작을 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려오실 때도 그냥 앉으실 때도 그냥 의자에 앉는 것처럼 그냥 앉으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별로 힘이 안 든대요, 박사님. 아, 그래요? 아, 쉬워요. 아, 지금 해보셨어요? 네네. 아니 왜 너무 좋아요. 우리가 스쿼트라 그러면은 두 손을 앞으로 쭉 내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상체를 밑으로 내리면서 무릎을 굽혀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 무릎 정도까지 그게 내려가야 되나요? 네, 그게 이제 운동 숙련도에 따라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그 팔을 앞으로 뺄 수도 있고 몸으로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령을 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벨을 등에 얻고 이제 스쿼트를 하시죠. 네네. 그래서 그런 변형들이 있고요. 지금 스쿼트의 자세가 저도 퍼스널 트레이닝을 받았을 때 한 3개월 내내 스쿼트 자세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네. 스쿼트 자세는 정말 좀 복잡하고요. 안 다치게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요. 관절들이 여러 개가 다 인버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골반, 이제 엉덩이 그 부분이 접히는 각도, 그리고 무릎이 접히는 각도, 그리고 발목이 접히는 각도, 그리고 세 각도들이요 한꺼번에 움직임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잘 못 맞춰주시면은 관절들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정말 스쿼트를 하는데 의자 스쿼트를 하는데 편하다, 아유 좀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의자 높이보다 더 깊게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좀 의자 스쿼트만 한 30개를 했는데도 아 괜찮다라고 그러면은 진행을 더 깊게 내려도 되지만 30개를 하시는데도 좀 힘들다, 버겁다 그러시면은 의자 깊이보다 더 내려가시면은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이요, 그거 지도를 받을 때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지적받으셨어요? 스쿼트 배우실 때?
순서가 중요하다고 배웠고요. 아, 순서요. 네. 이제 대부분 밑으로 내려간다, 무릎을 자꾸 신경을 쓰시게 되면은요, 이제 내려갈 때 무릎이 먼저 이렇게 굽히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엉덩이가 먼저 뒤로 빠지는 거가 한 반박자 정도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게 되거든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상이라서 좀 힘들지만, 라디오상이라서 좀 힘들지만, 상상해 보시면은 네. 서 있는 상태에서 의자에 앉을 때 사람은 엉덩이가 먼저 뒤로 갑니다. 그렇죠. 네. 근데 스쿼트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왠지 무릎이 먼저 이렇게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엉덩이가 또 막 너무 뒤로 가지면 안 되니까요. 네. 반박자가 먼저 엉덩이를 갈 때 무릎이 같이 이제 굽혀지면서 내려가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스쿼트 하는 거는 유튜브 들어가 보면 뭐가 화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던데 혹시 추천할 만한 사이트가 뭐가 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제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이제 유튜브에서도 예. 그 스쿼트 자세라고 하면은요 굉장히 좋은 영상들이 많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100만 뷰가 넘은 영상들 100만 이상. 보시면은 좋아요. 네. 지금 저도 이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뭐 500만 뷰도 넘은 것도 있고 뭐 3.9 뭐 여러 개 많으니까요. 하나하나씩 그리고 선생님들이 코치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포인트가 다르니까 다 여러 개 보시는 거가 좋습니다. 그런데요, 네. 주의해요. 연세가 조금만 드시면은 무릎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단 말입니다. 그런 네, 분들 네. 스쿼트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은 그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 자체가 어려우신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좀 고령자, 초고령자 분들을 보시면은 이제 의자에 앉으실 때 좀 어느 정도 잘 내려가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시거든요, 의자에. 네. 그렇게 되는 거는 허벅지 힘이 약해서 그래요. 아, 예. 이 허벅지 힘이 허벅지 힘이 약한 것이 지금 무릎 통증과도 연결되고요. 그래서 일단 스쿼트를 하시거나 하시는데 무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무릎이 아프신 분들한테는요. 일단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펴는 동작을 운동을 하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이게 뭐 이게- 지금 말씀하세요. 네, 그냥 편하게 의자에 곳곳이 앉아서요. 무릎을 펴면서 이제 발이 이렇게 쭉 앞으로 나오게 일직선으로 나오게 되는 동작이고요. 예. 그 자세에서 이 5도만 살짝 올리시면요. 허벅지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맞네요. 네, 허벅지 힘이 들어갑니다. 조금 올렸더니. 네. 딱 그거를 가지고 이제 10초 동안 네. 홀드,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예. 10초를 다 센 다음에 이제 천천히 내리고 그거를 이제 10회씩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아하, 네, 좋네요. 벌써 이렇게 땀이 살짝 나려고 합니다. 딱 10초 아유, 했었는데. 좋아요. 그래서 예. 이제 양쪽 다 조금씩 한 달 동안 하시면은요, 허벅지가 이제 예. 깨어나서 예.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할 때마다 허벅지가 쓰인다는 것을 좀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도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담이지만 그 제 환자분 중에 그 장거리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일샵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CPA도 계시는데요. 네. 다들 스쿼트를 이제 본인 삶 속에 일하시는 삶 속에 다 녹여내셔서 트럭 운전하시더라도 나와가지고 스쿼트 하시고 알겠습니다. 좁은 네일샵 안에서도 계속 스쿼트 하시고 네. 다들 그렇게 하셔서 네. 건강해지십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년내과 전문의 이명빈 박사 함께했습니다.